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폴리우레탄의 탄생,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이전 강의들이 기초 특강이라고 해서 기초란 말을 붙여놨는데, 사실 기초라고 보기는 그렇지. 기초는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를 기초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기초로 돌아와서 폴리우레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거리들을 강의로 풀어보면서 거기하고 관련돼서 이제 기술을 끌어내는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화학 얘기, 간간히 기기 설비 얘기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제 책 있죠. 제 책 이제 절판돼 가지고 살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폴리우레탄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출발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약간 역사를 약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왔어요. 부제. 듀폰은 회사 이름이죠. 나일론 고분자 이름이고요. 듀폰의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이 이제 기술 전쟁을 합니다. 기술 전쟁. 그런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아까 작은 이미지를 키워봤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죠. 왼쪽은 이제 미국 기업인 듀퐁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독일 기업인 IG 파르벤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어, 이 1930년, 40년 사이에 이렇게 화학산업의 패권을 건 기술개발 전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때는 제국주의 확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2차 대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쟁탈전이 있었던 건데 이 식민지를 쟁탈하려고 하는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원을 땅이라고 하는 그거를 면적을 넓히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맛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자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소재,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이 그 기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패권 전쟁도 있었죠. 지금도 있죠. 그게 지금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주항공, 조선도 있죠. 조선도 이렇게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 항상 있어 왔어요. 특히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이에서는 무조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이 나일론을 특허를 내고 요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틈새에 독일이 이제 자기들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항마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얘기를 여기 적혀 있는 이게 요약된 부분이고요. 상세한 이야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재민아이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이제 다시 구글링도 하고 챗 GPT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진전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듀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의 천재 윌리스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런 이야기는 이제 그 뭐 화학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에서도 한참 이제 좀 이렇게 곁다리로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935년에 나일론이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요게 이제 꿈의 신소재죠. 꿈의 신소재 나일론이 이걸 발명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이제 폴리 컨덴세이션 요거를 특허 장벽을 만들어놔요. 특허 장벽. 이제 이때는 전쟁 상황은 아니었어요. 35년에 이제 기술 전쟁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응해서 이제 요 나일론 특허에 대응해서 우리도 뭔가를 개발하자. 그래서 독일이 이제 거대한 화학 회사 연합체인 IG 파면이라고 요게 레베쿠젠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장이 오토바이어예요. 지금 이게 바이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회사 창립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이미 바이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폴리축합인데 여기는 첨가중합 폴리어디션으로 해서 승부를 받고 이제 HDI하고 원식 색상 다이올로 이제 만들죠. 디소시아네이트하고 다이올 이렇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부산물이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물이나 염산 같은 이렇게 그 축합이니까 뭔가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는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넣은 대로 고분자가 되니까 아주 공정이 간단해집니다. 이 특징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다재다능한 고분자가 되죠. 이쪽은 이제 나일론은 굉장히 튼튼한 고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볼게요. 우선 듀폰사하고 IG 파벤이라는 회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윌리스 캐러더스하고 이 오토바이어 이 인물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의 구조적 특징이랑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볼게요. 자, 듀폰사입니다. 듀폰사. 이 마크가 이렇게 돼 있죠. 마크가 이렇게 돼 있고 듀폰트 네모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여서 듀폰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계 미국 사람인 화학자이자 사업가인 요분이 되게 스마트하게 생기셨죠. 요분이 만들었어요. 1802년에 만들었어요. 1802년. 이게 다국적 화학회사 글로벌 케미칼 회사입니다. 뭐 밑에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연도가 나와 1802년도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자, 1802년대 조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냐? 이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이제 어린 순조가 즉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난리가 났죠. 외척하고 세도 정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동깁 씨의 세도 정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울어 가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조에서 한번 짠 하고 일종의 그 제2, 제3의 부흥기를 맞았었는데 그게 이제 사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정의 문란, 민생 파탄, 이제 망해가는 조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제도 변동되고요. 그 다음에 외세, 서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홍경래의 난 이렇게 이제 삼정이 문란하고 민생 파탄이 일어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 제국주의 수탈 전쟁하고 식민지 전쟁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자에 대해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물 캐러더스하고 오토바이어에 대해서 볼까요? 요 분입니다. 요 분 윌리스 흉 캐러더스. 뭘 봐야 될까? 이분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이런 거 볼까요? 1896년 4월 27일에 태어났고요. 1937년 돌아가셨네요. 여기 1937년은 마침 폴리우레탄이 독일에서 개발된 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고 죽었겠네요. 폴리우레탄이 이 나일론의 대항마로 개발된 걸 모르고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바이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입니다.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82년에 돌아가셨네요. 8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 폼이 발포된 걸 보고 활짝 웃는 표정입니다. 활짝 웃는 표정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시죠. 베이어 요거는 바이엘 주식회사 창립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바이엘 요 회사를 보면 설립 연도가 있는데 보면 1863년 바르멘에서 염료 판매원 프리드리히 바이엘 요 사람이 합작 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63년에 회사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저기를 가볼게요. IG 파벤
요거는 1925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바스프, 베이얼, 호체스트 6개 회사가 합병으로 탄생한 거대한 독일의 화학회사 제약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 바이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오토바이엘은 요 아이지 파벤 그 이후에 이 바이어라는 회사가 속해 있는 큰 거대 회사 그 회사의 직원으로 활동을 한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 전쟁이 나고 나서 아이지 파벤이라는 회사가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전범 기업이 돼 버리죠.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큰 기업들은 다 전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군수 물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전범 기업이 됩니다.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발달 수준 이렇게 짚어볼 거예요. 자, 당시에는 고분자 개념 자체가 아직 논쟁거리였어요. 플라스틱, 고무, 섬유, 단백질 뭐 이런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처음 나올락 말락 하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요게 고분자라는 거대한 분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죠. 분자는 작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분자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작아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에 뭉쳐가지고 이 조합돼서 이제 거대한 어떤 물질 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이 분자 단위, 결합이 있는 분자 단위의 고분자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분자는 작아야 되고 너무 큰 구조는 불안정하다. 화학자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성은 단지 분자의 응집 때문에, 분자 간의 상호 작용 때문에 생긴다.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또 이제 거꾸로죠. 지금 시대는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분자라는 개념이 흔들리죠. 분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이 규칙적인 배열 뭐 이런 개념이죠. 상호작용 이런 개념이지 오히려 결합의 개념을 흐트러뜨리고 있죠. 근데 이때는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길고 큰 놈이 한 분자라는 걸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깬 거죠. 그래서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매크로몰레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을 했고 개념을 주장을 했고 처음에는 엄청 조롱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보통 이제 어느 누구든 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뭔 결과를 내면요. 항상 저렇게 조롱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공으로 그 기술이 천재적으로 짠 개발해서 공공으로 쫙 오픈이 되면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어떤 그 성공적인 그 학자가 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위 선배, 동료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사람이 존경과 존중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 분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돼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런 게 없죠.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지금은 모든 사무실, 실험실에 다 컴퓨터가 있죠. 컴퓨팅이 되는 제어 이런 걸 하고 있죠. 분자 동력학, DSC, DMA, FTIR, NMR, GPC, AI 기반의 포뮬레이션 뭐 이런 걸 짜기도 하고 그러죠. 요새는. 근데 1937년에는 유리 플라스크, 수은 온도계, 단순하게 점도 측정 이게 이제 오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냄새 맡고 손으로 저어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색이 변하는 걸 보고 이런 걸로 그냥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장비들이 없어요. 이런 장비들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실험실에서 신소재를 개발할 수 없을까요? 그게 역사적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동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순차적으로 온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역사학자들도. 저는 오히려 그게 과학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봐요. 신석기 시대 움집의 그 옆 동네에는 철기를 다루고 철로 중무장한 무사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같은 동시대에 있다고 봐요. 구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다. 이런 가정은요, 되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과학적으로 짚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폴리우레탄 반응을 해내서 고분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제6의 센서가 있어가지고 뭐 머리에 안테나가 하나씩 달아 있어가지고 뭘 개발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끈적거린다, 딱딱하다, 고무 같다, 냄새가 심하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같은 개념, 분자량 분포, 미세 상분리, 반응 속도, 모델링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위험하고 이런 것도 구별 못하고요. 그냥 단지 미지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반응성이 너무 급격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넣어 놓으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산 개념은 TDI인데 TDI 같은 경우는 이제 마시면은 독성도 있죠. 굉장히 강하고 열폭주 당연히 나오죠. 발열 반응이니까. 뭐 산업안전 개념도 없고 극소배기 장치도 없고 보호 수준도 낮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맨손 실험 이 열려 있는 플라스틱 환기도 안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독일의 화학은 세계 최강급이었죠. 이 IG 파벤 6개 회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그 회사는 말 그대로 글로벌 넘버원 케미칼 회사였죠. 화학 제국이죠, 제국. 이렇게 염료, 촉매, 유기합성, 석탄화학, 의약화학. 이때 우리가 아는 화학의 기초 개념들이 다 이제 실제로 상업화로 응용된 거죠. 노벨상도 나오고 대학 교수가 나와서 각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퍼뜨리고 산업에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상업화를 막 폭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발견의 시대. 이제 포리에틸렌, 테플론, 나일론, 폴리우레탄, 실리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오던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에서 정보의 어떤 완결성 또는 이론의 완결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실험실에서 천재적인 연구가들이 그냥 열심히 연구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몸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위의 상사나 동료들의 조롱 속에서 그런 거죠. 그런 많은 노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명가였지만 이 모험가였고요, 선도자였고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략가였던 거죠. 그 당시는 현대하고 많이 차이 나죠. 일단 분자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했죠. 이 반응이 왜 이런 물성을 만드냐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도 하드 세그먼트나 소프트 세그먼트 이런 내용 또는 이제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 이런 내용이랄지 하이드로젠 본딩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물성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으로 경험적인 측면에서 뭐 탄성을 조절하고 경도 변화시키고 발포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뭔가를 만들어냈던 시대예요. 뭔가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그 깜깜이로 운전하던 시대, 뭐 GPS 기반의 우주 항법 운전 시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1937년에 오토 바이어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별자리를 보고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던 항해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비, 이런 기계장치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 감각, 반복적인 실험, 직관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참 대단했죠. 네, 대단했습니다. 자, 여기 듀폰의 특허 장벽을 깨부순 신의 한수, 이 얘기인데,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주제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 근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토바이어라는 천재가 만들어냈는데, 그때 여기 보면 동료 과학자들이 이렇게 냉담하다 못해 조롱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그의 상사들은 쓸모없는 치즈 덩어리만 만들 뿐이다. 이미 있는 플라스틱 조합의 모조품이다. 뭐 연구를 중단하라. 핀잔을 줬다고 되죠. 이렇게.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또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더 많이 알고 그러는데, 나는 못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아주 특이한 걸 만들어냈네. 저걸 밟아야지.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시대적으로 어떤 천재들이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니즈가 있어요. 니즈, 필요성, 필요. 전쟁 직전 상황인데,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물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물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욕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욕심이. 사람이 늘어나면 욕심이 많아져요. 특히 이제 상대적 빈곤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물자가 부족한 거는 이런 천연물, 천연고무, 면화, 양모 다 농사지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거를 이제 인공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합성 고무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섬유 대체해서 나일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이 이제 이 초창기에는 이제 엘라스토머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불콜란이라고 하는 곡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가 발포가 가미가 되면서 스폰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열재 소재도 나오고,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용도가 확장됐는데, 그 무엇보다도 2차 대전 때 군수품의 니즈, 이게 바퀴 같은 거, 자동차의 바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천연고무로 만들었는데,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엘라스토마 이런 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방수 코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비와 가지고 홀딱 젖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때 당시는 의료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염성 병이 걸리면 그 부대가 그냥 전멸해 버리는 이런 상황. 또는 부대원 중에 한두 명이 아프면 이 사람을 간호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투력 손실을 가져오죠. 이런 게 해서 의류라든지 이런 보온, 방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쟁에서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야전 상황에서는 텐트 천막 이런 것도 엄청 필요한데, 텐트 천막이 비를 못 가리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이죠. 그 체온 보호를 못하게 되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폴리우레탄이 엄청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나일론하고 폴리우레탄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분위기 이런 거, 이 새로운 플라스틱이 개발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없는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제국주의 상황이 물자에 대한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연구실은 이렇게 실험복을 입은 전쟁터가 같았다. 기술 전쟁 똑같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일론을 미국에서 듀폰사가 개발을 했죠. 근데 이거를 본 다른 제국주의, 특히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인 거죠. 특히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화학적으로 앞서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는 독일 같은 데는 정말 큰 충격이죠.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면 이거 미래 섬유시장을 독점해 버렸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세요. 이게 1940년대 나일론 스타킹이 귀하던 시절의 영국 여성들의 스타킹을 이렇게 그려 펜으로 스타킹 신은 것처럼 살에다가. 여기는 그린 거 아니죠. 여기는 신은 거죠. 그린 게 아니에요. 신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션이랑 그때 패션이랑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이게 그 1940년대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낙후돼 있다. 뭐 진짜 이 천막 움집, 초가집 이런 데 들어가서 살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도시 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 중소도시 규모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구두 이런 거요. 우리나라도요. 1920년대, 30년대 이미 구두 이런 게 들어와서 양잠점도 있고요. 이런 옷을 그 양복을 맞추는 양잠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를 맞추는 데도 있고요. 구두 닦기도 있어요. 구두 닦기도 심지어는 1930년대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 6.25 이후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안 돼요. 6.25라는 거는 완전히 다 폐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폐허를.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 고종 시절에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1880년대에 전구가 나왔는데, 에디슨이 전구가 나왔는데 채 7년, 8년 이 무렵에 이 전기가 우리나라에 전등이 설치가 됩니다. 8년 사이에 저기 미국 저기 멀리에 있는 거기서 개발이 됐는데 7, 8년 사이에 설치가 돼요. 길거리에 가로등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죠?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가 혹시 여기 있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 과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미국의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배가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장난 아니죠. 태평양 걸러서 오려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전투기가 여기 이 전 세계를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하고 1930년대는 10년 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역사 시대를 잘못 생각하면 이 단계적으로 뭔가 그 과학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2차 대전 때 이미 현대화된 화학 개념 이런 건 안 잡혔을지 몰라도, 이론, 시오리는 안 잡혔을지 몰라도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다 끝나 있다. 고분자라는 게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개념이 안 잡혔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화학 구조의 유사성, 유사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가 뭔가요? 펩타이드가 뭐냐면 여기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수개에서 수십 개 정도 결합된 짧은 사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연물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거미줄을 보면서 엘라스토마 그 이렇게 스판덱스 이런 걸 상상하듯이
스판덱스도 폴리우레탄이에요. 예, 요 유사 펩타이드 구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해서 CONH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디카복실산하고 디아민이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낸 구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화학 시간 아니니까 역사 시간이니까 일단은 화학 구조를 이렇게 그냥 눈탱이로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하죠. 폴리우레탄, 오토바이어가 개발한 폴리우레탄은 디이소시아네이트하고 다이올 요걸 가지고 만드는데 NHCO 이렇게 여기 다시 밑에 있네요. CONH 여기 똑같은데 요만큼이 있어요. 그리고 산소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뭐가 하나 더 있잖아요.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얘가 장점으로 작용하거나 단점으로 작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거 외에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산소가 하나 끼어 있어서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 두 개가 매우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사한 느낌 때문에 이제 나일론처럼 질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일론보다 좀 약한 느낌이어서 이제 이 탄성, 엘라스티시티 이런 것도 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단단하면서 탄성이 있으니까 이제 스판덱스라고 아시죠? 좀 잡아 늘리면 늘어나는 거 놔두면 복원되고 이렇게 돼 있어. 이 산소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요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조로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메커니즘을 이해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는 보면은 산하고 아민이 반응하는 거고 여기는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다이올이 반응하는 거 두 개가 반응하는 거 똑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A, B, A, B, A, B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A, B, A, B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가 나와요. 이 나일론은 폴리축합해 가지고 이 물이나 염화수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요게 나오면 이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이제 이게 이제 고분자 속에 들어 있으니까 진공을 걸거나 가열을 해서 날려보내거나 뭐 이런 공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섞여 있는 게.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죠. 그냥 집어넣은 대로 반응하고 끝나요. 그냥 손 털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상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구조상으로 또 산소가 껴 있어서 이제 온도가 낮은 데서도 성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 성형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일론의 말도 안 되게 단순화된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어가 이제 후발주자 나일론에 비하면 이제 고분자로서는 후발주자잖아요. 근데 이제 특허도 회피하고 그다음에 생산 공정이 단순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시작하는 의미로 이제 역사 속으로 합성 고분자의 탄생,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고분자의 탄생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한쪽 나일론은 이제 섬유의 혁명이다. 섬유 쪽. 이제 자연물, 천연물로만 있던 거를 대체해서 근데 심지어는 성능도 좋아. 내구성. 양말을 만들면 엄청 오래 신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타킹 이런 걸로 만들어도 올이 잘 안 나가고 워낙 튼튼하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의 혁명이에요. 재료의 우리가 아는 온갖 재료를 다 대신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폴리우레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천연물을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 그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또는 다른 고분자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폴리우레탄이죠. 더군다나 생체적 합성도 있어요. 일반 고분자보다도 친환경이에요. 물론 이제 만드는 공정이라는 걸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섬유의 혁명과 재료의 혁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료는 섬유 재료도 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섬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이 스타킹을
폴리우레탄이 빠르게 대체를 하죠. 예, 그래서 고무, 나일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체해서 지금 뭐 라텍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스판덱스가 이런 그 굉장히 가느다란 실로 뭔가를 만드는 것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스판덱스를 섬유의 반도체다, 최고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폴리우레탄은 이 섬유혁명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료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탄생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사는 충분히 했는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버벅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그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